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의 대출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최대 400톤으로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독려한 전교조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 교육청 전체 교사 7만 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 북한산 주변에서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최근 서울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기로에 섭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병준 기자, 구속 심사 언제 열립니까? 네, 2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됩니다. 박 전 특검은 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2일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나흘 뒤인 지난 26일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도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의향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곽상도 전 의원 이후 박 전 특검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청와대 사정비서관, 박영수 전 특검이 검사 시절 지낸 직책입니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맡아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7년 뒤 스스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흥망사 윤슬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에겐 전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휘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90일간 그는 나라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을 시작으로 류철균 남궁곤 등 이화여대 교수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정권 실세들을 잇따라 구속시키고 2017년 2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특검 수사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토대가 되었고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되었습니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그는 가는 곳마다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화제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정계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파헤치던 그의 이름은 이제 크고 작은 뇌물 사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박영수 전 특검.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를 둘러싼 유착의 실상 또한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예, 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0시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주요하게 보게 될 부분일까요? 일단 혐의는요, 특정 경제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 요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아니면 알선한 경우에 이제 처벌을 갖다 받게 되는데 예. 이 특정 경제법이 언제 가장 문제가 됐었냐면 IMF 직후예요. 그때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처벌을 강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그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특검 산하했던 그 조직에서 이걸 갖다 했었던 건데 예. 그런데 박영수 그 특검은 범행을 언제부터 했냐면 2014년 말부터 한 거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특검을 맡았는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국정농단 특검이 2016년도인가 그랬잖아요. 네. 이미 본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뻔뻔하게 저렇게 특검을 맡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도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검찰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고 박 전 특검은 관련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검찰 수사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오늘 박 전 특검이 어떤 논리를 펼칠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사유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핸드폰을 부순 이유는 이 사건과 관련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PC가 일부 증거가 삭제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이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소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또는 선거 자금이 3억이 전달됐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현금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해 준 대가로 돈을 5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지 자신이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왜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것인가? 왜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인가? 근데 이걸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같은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일하면서 이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변호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박영수 특검이. 그래서 허위 진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구속 사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대장동 관련 인물,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좀 꼭 다물고 있는데 유독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뭐 진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얘기를 네네. 좀 들어보면. 네. 자, 이런 것들이 좀 구속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남욱 변호사하고 박영수 특검이 같은 로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이런저런 그 특히 이제 박영수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남욱 변호사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약속을 해줬고 또 뭐 3억 5억 이렇게 돈을 들였고 이런 것들을 그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행위는 다 남욱이 했기 때문에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진술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술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남욱의 진술이 김만배의 진술과 합쳐져 가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박영수 특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증거인멸의 정황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속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법에 보면은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억 이상을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형 기준인데 그냥 판사들이 양형 기준에 따라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본이 9년에서 12년 징역인데 가중 요소가 있어요. 이런 일정한 가중 요소가 있으면은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때리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가중 요소냐? 첫 번째로 부정하게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느냐. 그 여신의향서가 나갔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분이거든요. 금융기관에 뭐 말단 뭐 과장이나 부장이 하는 거하고 그 위에 임원이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그 당시 우리은행에서 뭐였냐면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직 넘버 1, 2 안에 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중형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만약에 이 사건이 지지부진해지면 12월에 다시 특검이 또 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다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열심히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되고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검찰 출신들은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또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욱 변호사가 실은 박영수 특검과 법무법인 강남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남욱 변호사를 변호해서 또 무죄 판결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굳이 남욱 변호사가 그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것 같고 또 심지어 김만배 씨조차도 이 돈이 전달되는 것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전달되는 걸 들었다라고 검찰에 다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화천대유 설립 비용 5억 원까지도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했는데 이 돈의 출처가 결국에는 자신의 인척이었던 이기성 씨거든요. 근데 이 돈이 결국에는 화천대유에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 박영수 특검에게 이렇게 돈이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돈을 직접 지급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은닉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고 또 화천대유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는 안 했습니다만 한 11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게 아직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빌린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 시세 차익을 한 8억 정도 받고요. 또 5억 원의 퇴직금이 약속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정황들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는 불리하다. 그래서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50억 클럽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되면 50억 클럽 수사도 뭐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50억 클럽에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이후에 이제 박영수 특검까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향해질 그 도착점은 어디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해가지고 그 아마 수사가 더 진행이 돼서 어쨌든지 간에 그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납득을 갖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 김만배 남욱의 진술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대장동 사건에는 범죄 행위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장동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고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만약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성남시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도 몰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무능하거나 불법을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영장 청구에 김만배 씨의 진술이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만배 씨 그동안 이제 대장동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 이렇게 입을 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남욱 변호사가 항상 변명한 거 있잖아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거잖아요. 자신은 들었을 뿐이고 이 범죄에 관여하거나 돈을 전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지가 바뀌었어요. 남욱 변호사가 200억 원을 전달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한테 좀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선거자금 3억 원도 남욱 씨가 직접 전달한 거거든요. 그럼 네. 김만배 씨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했을 것 같고요. 또한 과거에 최우양 씨 등 자신의 측근과 관련해서 범죄 사실, 범죄 수익자금 은닉과 관련해서 부인했다가 결국엔 친구들이 다 구속되는 상황이 처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특별하게 좋은 감정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김만배 씨가 오히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편하게 진술을 하지 않았나 싶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자신의 어떤 혐의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여당이 출생 미신고 아동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를 함께 도입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후 한 달 내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한 달 평균 12명, 사흘에 1명꼴로 갓난아기가 맡겨집니다. 지난 13년간 이곳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는 2,093명에 이릅니다. 사흘 전에도 갓난아기 둘이 이불에 쌓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베이비박스 운영자는 최근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 명이 넘는 사태를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하고 출생등록 안 하면 그거는 그 많은 아이들 어떻게 됐는지는 누구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정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2,12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보호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출생일 한 달 내에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자체장은 산모에게 신고하도록 통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9일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부 비축 천일염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400톤으로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백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 최근 2달 동안 비가 자주 내린 탓에 생산량은 지난해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소금은 햇볕량으로 해가지고 그게 일조량이 결정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불안감으로 수요가 늘자 천일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굵은 소금 5kg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9.8% 오른 13,4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가격보다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도록 비축 천일염 최대 400톤을 다음 달 11일까지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소금을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풀겠습니다.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오늘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 대전, 부산점 등 전국마트 25곳에서 구입 가능한데 전통시장의 경우 내일 수협중앙의 누리집을 통해 판매처 시장명이 공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인 지난해 11월에도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자 469톤을 반출해 진정시킨 바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독려한 전교조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 참여 이메일을 서울 지역 교사 7만여 명에게 보낸 건 지난 14일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어제 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합교육행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인 교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전교조의 불특정 다수에게 동의 없이 메일을 보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아울러 전교조의 서명 동참 요청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는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과거에도 있어온 통상적인 서명운동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박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86 운동권의 대표주자 함은경 씨가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명백한 반일 선동이라는 건데 황병준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괴담 정치! 여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 공감이 주최한 강연에 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 함은경 씨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함 씨는 야권이 일본 원전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반일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운동권에게 반일 선동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죽창가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자가 미쳤나?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함 씨는 현재 일본이 방류하려는 건 핵 폐기물이 아닌 처리수라고 강조하면서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지금보다 10,000배 더 많은 방사능이 누출됐지만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30만 톤이라고 하는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바다에 집어넣으면 몇 분의 1로 시작될까요? 1조 분의 1로 시작됩니다. 야권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용산 총독부에 가까워지는 괴행을 보고 민주노총도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주장하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얼마나 오랜 기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 어디를 좀 지칭한 걸로 보십니까? 아마 지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실질적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보수층 지지 그리고 결집을 유도하는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하던데 이미 그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 구성을 보면은 보수층 36%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 또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당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발언은 조금 순화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소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좀 풀어달라라든지 또는 유엔사 해체와 등치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상당히 밀어붙였던 그러한 그 전력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인데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한한령이라든지 또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 소위 삼불 일한 정책을 편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외교적인 언어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는 조금 이렇게 통합을 염두에 두는 그런 발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물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의 일배, 그러니까 극우와 다를 바 없다. 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발언이 좀 지금 조금 센 건 아니냐는 이제 분석도 나오셨는데, 자, 어제 있었던 그 대통령의 연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발언이 센 정도가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대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예를 들면 극우단체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께서 한쪽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시게 되면 그건 예를 들면 또 다른 수사의 대상으로 예를 들면 지목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아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 소위 말씀하시는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국가 공무원들이 있는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이 관료들하고 지금 또 정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누가 예를 들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저는 보수층을 결집하더라도 본인께서 말씀하신 반정치적이지 않은 반지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수층을 결집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진보와 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렇게 전 정부를 부정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외교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발언 자체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결국은 여야의 협치가 조금 더 좀 멀어진 것 아니냐. 자,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은데 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협치가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상당히 편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협치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적어도 이념의 또는 진영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설득시키지는 못하겠으나 그래도 그 중간에 있는 소위 그 무당층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까지도 견인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도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소속 정당인데 예. 공화당에서 임명을 합니다. 스팀슨이라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쨌든 2차 대전의 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왜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앉히느냐 그랬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라도 끌어들이지 않으면 시끄럽게 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그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치가 잘 안 되는 상대예요, 제가 보더라도 민주당. 그러나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진영의 왼쪽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자, 여야 사이에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80년대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을 초청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과학과 계단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얘기해도 반일 감정과 싸우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 자, 지금 강연에 나선 하문경 대표. 자, 이분은 80년대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투옥됐던 대표적인 86 운동권의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호남 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자,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인데, 자, 이분이 한 이야기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오염수 괴담, 오염수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뭐 저는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학대 괴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하문경 대표가 과학입니까? 횟집 사장님이 나오셔서 수산업계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과학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괴담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과학자가 아닌 분들이 나와서 매우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걸 우리가 괴담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예를 들면 과학적 해명을 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의 한복판으로 지금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위 원전 사고로 인해서 최초로 나오는 오염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철저한 실험과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여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더 예를 들면 국민에게 안심을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마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괴담이에요. 아니, 일본에서는 마실 수 없다라는 것 같다. 왜 마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실 수 없는 것들이니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좀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고, 계속 IAEA만 말씀하시는데 IAEA는 예를 들면 방사성 물질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는 IAEA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해양 생태계에서 오염이 된 방사능에 노출이 된 우리가 수산물을 먹어서 인간에게 옮겨왔을 때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채택하자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일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도 있으니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했더니 다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우려들이 있으니 한번 뿌려지면 거둘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와 협의를 해서 시간을 좀 뒤로 좀 늦춰놓고, 방류의 시간들을 늦춰놓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에 현 정부가 훨씬 더 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비과학적인 괴담이라는 여권의 주장.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도 반박을 했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건 괴담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주장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을 했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과학이거든요. 30년 이후에 바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희석시킨 그 오염수가 방류 기준에 맞다고 해서 30년 이상 흘릴 거를 지금 맞다고 해서 안전하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자,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한지까지 확인해야 과학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그 기준, 방류 기준에 맞추게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원전에서 바다에 방류하는 그런 물들, 자 그런 것들도 어쨌든 기준치보다 낮은 그런 어떻게 말하면 오염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반박의 이유가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방류하는 오염수보다 실제로 지금 서해안, 우리나라의 서해안, 즉 중국의 동해안이 되겠죠. 거기 엄청난 그 원전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가동하면서 나오는 방류수가 더 더럽다,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예. 우원식 의원이 이런 말 하는 거를 보고 이래서 정치인들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이 방류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과학의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이 30년 이후에 바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방류해갖고 30년 후에는 아마 그 방사능 반감기가 작동되기 때문에 깨끗해질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과학적으로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 논리에 모순에 쌓여 있는데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이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 과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도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류를 막는다 또는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원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나는 저준위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고무장갑 같은 거. 그런 것도 자기 지역에 그런 폐기물 저장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후쿠시마에서 태평양을 향해서 방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후쿠시마가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 태평양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해류를 그러면 우리가 100% 신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또 확신할 수 있느냐. 기후 변화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강의하셨다는 저분 있잖아요. 예. 한류운동권 이런 얘기하잖아요. 12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난리를 치느냐 그러는데 12년 전에는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지금처럼 방류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자연적으로 방류된 것이 매일 뭐 300톤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수준의 위험도를 가졌던 체르노빌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라든지 벨라루스도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람을 타고 서유럽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없죠. 인간의 영역으로서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뭘 실수하고 있느냐면은 반대를 하려면 지금 그 과학적으로 좀 그 예를 들어서 뭐 브리핑을 받든지 하고선 반대를 하고 지금 그 민주당과 어쨌든 협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시민단체들이 과거에 소고기나 사드 반대하던 사람인데 미국산 소고기 얘기했는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지금까지 4명의 광우병 환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미국 사람이 아니고요. 사우디와 영국에 갔다가
그 나라에서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담이라는 거죠.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도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주로는 관광 안 가지만 괌으로는 가잖아요. 괌에 사드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열해서 싸워야 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2011년 사고가 났으니까 1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어쨌든 그 알프스라는 그 방사능 다핵종 저감기 그 저감기에서 지금 삼중 수소가 처리가 안 된다라는 부분하고 또 알프스가 가끔 그 문제가 생긴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도 역시 그 방류된 오염수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사고가 난 발전소에서 지금 방류가 된다는 거 물론 희석은 시키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물론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한일 통화 스와프도 지금 이번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올리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해야 될 게 많은 건 아는데 이 문제는 여야가 싸울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 나흘 만인 어제 첫 공개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자, 이 전 대표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 일정으로 묘역 참배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귀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지금 당 상황이 어수선한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귀국하셔서 이제 정치 재개를 이제 선언하셨다고 보고요. 정치 재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제안 걸까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통합의 길로 가면은 두 분이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만에 하나 분열의 길을 가게 되면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될 것이거든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를 했고, 뭐 조만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좀 만나 뵐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이제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재명 대표와도 물론 만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먼저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찾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좀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에는 어떤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에 따라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하고 또 반대로 내부에 갈등이 있을 거라는 판단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일단 DJ와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의 핵심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참배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총리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뭐 당연히 당 대표인 이재명 당 대표와 좀 적정한 시기에 만나서 당에 단합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정 분열은 필패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적정 분열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단합은 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 기본적인 전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성과 사과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어떤 패배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부의 갈등의 소재들을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다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성하고 사죄함으로써 더 폭넓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지층들이 어떤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이런 좀 어떤 본인 스스로의 좀 정치적인 일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전 지금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이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주길 바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정운영 부정층이 한 55%에서 뭐 많게는 6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정신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 또 그다음에 대중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 또 중도층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와 역할을 한다면 정적으로 복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낙마할 때를 대비하자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 소위 이 비명계들의 정치적 활로를 찾겠다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필패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복권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본인의 행보가 저희 좀 국민이 요구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섰더니 이 단속 지점 두 곳에서만 1시간 만에 3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불러 세웁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겁니다. 운전자의 신원을 조회해보니 교통사고 벌금 700만 원을 내지 않은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교복 차림에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던 남학생. 면허는 있으세요? 면허 없죠. 경찰의 단속을 피해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40대 배달원은 신호 위반에 걸리자 신세한탄을 합니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 2개 지점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였더니 1시간 만에 32건이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무래도 머리 쪽 상해가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378건으로 겨울철에 비해 30% 넘게 늘었고 부상자도 36%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륜차는 차량과 땅 사이의 거리가 짧아 전방 장애물을 보지 못하면 과속방지턱 높이에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8월까지 음주와 신호위반, 역주행 등 이륜차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징그러워요. 진짜 껌에서. 트레바퀴에 진짜 벌레가 너무 가득.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토양의 지렁이와 같은 역할을. 예, 보신 것처럼 지난해 여름 서울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서 출몰한 러브버그가 서울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지섭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보면은 이 러브버그라는 게 사실 지난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갑자기 이게 어디서 온 거고 또 어디서 어떤 벌레입니까? 그 이름도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식 이름이 저도 좀 낯선데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름도 참 낯설죠. 이 이름이 사실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칭 러브버그, 우리말로는 사랑벌레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말이 친숙한데요. 이 날아갈 때 암컷과 수컷이 이런 그 꼬리를 맞대고 짝짓기를 하는 모습으로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아주 저게 저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보면 한 마리,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한 쌍이 꼭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 마리씩 날아갈 때도 있고 또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가 붙어서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날아가는지는 아직도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습성은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오는 곳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향에 있는 곳에서 다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걸프 지역이라든지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남부 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그냥 날아오는 건 아니고요. 화물선이나 이런 여객선이나 이런 거를 타고 이제 항만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날아와가지고 좀 이제 수도권 쪽으로 유입되는 걸로 그런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에만 해도 은평구도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출몰을 했었는데 이제는 서울 전역에서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포구라든지 뭐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데서 러브버그가 출몰했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 뭐 이렇게 많이 공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의 25개 모든 구에서 지금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을 넘어서 뭐 부천이라든지 안산 뭐 이런 곳으로 주로 서남쪽에 있는 경기도 도시들에서도 많이 지금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그런 교통수단을 타고 이쪽으로 가서 좀 그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 추측이 되고요. 실제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도 러브버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러브버그들이 퍼질 것이냐. 자,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일단은 장마철이 굉장히 변곡점이 될 거라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마가 와가지고 이제 흙이 젖으면은 이렇게 흙이 습기를 머금어서 땅 속에 있는 유충들의 부활을 촉진을 해서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그 분석한 패턴인데요. 근데 꼭 이게 맞는 것만도 아닌데 지난주에 한 번 비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 인왕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졌다가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이번 장맛비가 온 다음에야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굉장히 이 수컷은 뭐 한 사흘 정도 있다가 죽고요. 암컷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주를 넘기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다음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수명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생태계를 보면 천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러브버그의 천적은 없는 건가요? 지금 천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낯선 벌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천적들이 결국 이 러브버그도 많이 즐겨 먹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라든지 거미라든지 사마귀 뭐 이런 짐승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잘 먹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러브버그 처음 봐서 이제 언론들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했으면서 아, 이게 사람한테는 해를 안 주고 익충이구나. 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익충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러브버그가 이제 주로 부화를 하는 곳이 산 밑에 있는 낙엽이 있는 토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애벌레들이 깨어나면은 거기서 이제 일단 신진대사를 하거든요. 뭐 흙에 있는 유기물 같은 거를 섭취를 하고 자기 배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집니다. 일단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요즘 그 꿀벌이나 이런 벌새나 이런 생물들이 하고 있는 꽃가루바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암꽃과 수컷의 수분을 돕는 이런 중매쟁이 역할. 러브버그가 또 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꿀벌이 많이 그런 역할을 하던 꿀벌이 많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지구촌 식물들이 뭐 황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식물이 생장하는데도 러브버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롭기보다는 이익을 주는 곤충인 것 같은데. 익충은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징그럽고 좀 피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피하면 될까요? 일단은 가장 효과적인 건요. 창문 단속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충망 같은 게 조그만 구멍이 뚫리거나 이렇게 울더라도 바로 침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창문 단속을 잘하고 집에서 저처럼 좀 어두운 톤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벌레들이 기본적으로 밝은 곳을 그렇게 그 날아다니는 본능이 좀 제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충제보다는 이렇게 물을 뿌리면요. 물이요? 물을 뿌리면 날개가 무거워가지고 그 우리가 말하는 퇴치 효과를 상당수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전문가들은 살충제는 뿌리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러 갔다 폭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정의 잔해들이 지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낼 전망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가림막 사이로 하얀 천과 비닐에 쌓인 부품들이 보입니다. 둥근 선창과 엉킨 전선들도 하나씩 배에서 지상으로 옮겨집니다.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의 잔해물들입니다. We've seen this type of damage over the years, catastrophic hull failure from an implosion, and it's really hard to A, locate it, and B, pick up things.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잠수정 잔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The discovery of the Titan submersible wreckage marked the conclusion of the search and rescue aspect of this incident.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은 지난 18일 북대서양 심해로 입수한 뒤 1시간 45분 만에 실종됐는데 실종 직후 미 해군의 탐지 시스템이 해저에서 폭발음으로 의심되는 소리를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결과 나흘 만에 잠수정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땅에 큰 구멍이 났는데요. 어제 새벽에 내린 비로 광주에선 이렇게 지하철 공사장이 무너졌습니다. 남부지방 중심으로 어제 내린 비 피해 현장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지하철 공사장은 비가 많이 오면서 이렇게 땅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빗물이 불어나면서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밭과 비닐하우스는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비닐로 토사가 도로까지 쓸려오면서 곳곳에서 복구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는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특히 광주는 하룻밤에 내린 비가 평년에 7월 한 달간 내린 비와 비슷할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온 곳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중부 지방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예. 기상청은 오늘 중부지방부터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정체 정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거센 비가 계속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집중호우에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제주는 내일 주로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경남 서부에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에 200mm, 호남과 제주에는 최대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미 비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와 같은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보이겠습니다. 춘천도 24도에 그칠 텐데요. 대구는 29도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주말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